선생님,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전염병에 굉장히 민감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미쳐버릴 것 같아. 돌림병. 그리고 아이가 걸려면 가족이 온 가족이 다 걸리잖아요. 네네. 10월 말부터 저희 아들도 감기를 달고 사는데 요즘에 이 뉴스가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이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네. 그런데 뭐 중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치료제를 사재기한다. 맞아. 그런 뉴스들이 없어서 못 치료하고 나오고 있다. 또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좀 무섭잖아요. 네네. 실제 병원에서도 네. 이런 진단율이 높아지고 있나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군요.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한 보도 자료를 보면은 최근에 한 4주간,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으로 진단된 사람이 2배가 증가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입원 병동에 있는 데잖아요. 네.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폐렴으로 입원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요새 뭐 제2의 코로나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바이러스가 아니라 균이잖아요. 그쵸. 코로나 바이러스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뭐 사실 이런 균이냐 바이러스냐 뭐 이론이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관심 없지. 또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는 현실과 적용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중요한 채널이잖아요. 그쵸. 우리 채널의 특징이지. 그래서 제가 오늘 부모 대표로 예. 선생님께 예. 현실 질문을 예. 그리고 저도 고민이 되는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이건 어떤 게 새롭게 발현된 균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균인가요? 네네네. 이거는 새롭게 발현된 균은 아닙니다. 원래 있던 균이에요. 그쵸? 네. 근데 약간 아싸균이라고 해야 되나? 주목을 아싸. 못 받았어, 여태까지. 그동안은 그냥 조용히 있었던 균. 이게 항생제가 안 들어요, 이 균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봐. 항생제 이렇게만 있으니까 이런 균이 나오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얘는 원래 있던 균이고 원래 항생제가 안 듣는 특이한 균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균하고 바이러스 중간의 형태에 있는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셔서 일반적인 항생제는 안 되고 이제 얘를 죽이는 항생제가 따로 있어요.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를 써야지 이 균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얘가 왜 주목을 잘 못 받냐 하면은 매년 유행하면 주목을 받을 텐데 독감처럼. 근데 4에서 7년 주기로 유행이 일어나요. 특이하네요. 잊혀질만 하면 다시 나타나고 왜 약간 그럴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5년 전에 18년도에서 19년도 그 사이에 한번 유행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5,600명 정도 진단될 정도로 그렇게 대유행이 한 번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묻혔죠. 이게. 근데 얘는 특이하게 애들한테도 되게 후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심한 감염을 일으키는 연령군을 보면은 시원 이상, 초등학생, 뭐 중고등학생. 그래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지역사회 획득 폐렴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균이 마이코플라즈마 균. 성인들도 많이 걸리긴 해요. 아이들 중에서는 그쵸. 좀 큰 아이들 그쵸. 위주로. 그래서 만 3세 이하의 아이들한테 감염이 됐을 때는 오히려 약간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그냥 기침만 조금 하는 그런 가벼운 증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런 걱정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같은 마이코플라즈마라도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더 센 놈은 아닌가. 기존에 원래 마크로라이드라는 이 항생제가 원래 마이코플라즈마에는 잘 먹혔는데 이번에 온 애들한테는 잘 안 먹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걱정을 하고는 있어요. 마이코플라즈마 균도 내성균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WHO에서 중국에 있는 감염된 아이들을 조사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코로나처럼 항생제가 아예 안 듣는 그런 이제 변형된 세균이라든지 새로운 내성균이 발현되는 특이한 점은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중국에만 그러면 내성균이 많냐? 물론 중국에 많죠.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가장 탑3 국가가 중국, 우리나라, 대만.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항생제를 좀 많이 쓰기도 하고 약을 타기가 쉬운 것도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내성균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중국에서 넘어오니까 더 위험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일단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좋은 질문이에요. 네네. 부모님이 증상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다라고 알 수 있는 점은 없습니다. 그쵸. 어떻게 알겠어? 일반적인 이제 세균성에는 바이러스 폐렴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 그러면 잠복기가 좀 길고 그래서 잠복기가 2, 3주 정도 돼요. 그래서 증상이 서서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콧물은 거의 없고 기침이 좀 심해요. 아주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딱 저희 아들이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감기 증상이 계속 있는데 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선생님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한테. 기사를 이렇게 우려주셔가지고. 스크랩을 해고 거기 이제 형광펜을 이제 칠하셔가지고 요새 저한테. 유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호흡이 괜찮은데 잘 지켜봐야 한다. 맞아, 이 맞아. 말씀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맞아요. 딱 콧물은 그다지 심하지 않은데 기침 소리가 맞아요. 너무 불편해하고 기침 있어요. 가래가 많고 또 큰아이들은 이제 열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좀 합병증이 더 잘 생겨요. 큰 친구들은요. 폐에 물이 찬다든지 뇌수막염이 생긴다든지 그런 건 너무 무섭다. 그다음에 림프절 비대가 생긴다든지 이래서 조금 더 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이 더 많고요. 또 낳고 나서 피부에 좀 특이적인 홍방 같은 게 또 생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합병증들이 있지만 뭐 이거를 부모님이 딱 판별을 해서 얘는 마이코플라즈마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폐렴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항생제를 빨리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 걱정하기보다는 얘가 학령기 아이고 열이 나고 기침을 많이 한다, 증상이 좀 심하다 이러면 이제 소아과 진료를 보고 거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정도지 뭐 미리 이렇게 알아가지고 약을 사재기를 해야지 이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미리 싶어요.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고 맞아요. 다만 이런 게 요즘 유행하고 있으니까 경각심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의 증상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병원에 가고 네, 그리고 뭐 소아과를 갔는데 이런 계열의 항생제를 받았다 그러면 이래서 받았구나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특이하게도 통원 치료가 가능한 폐렴이에요. 그냥 입원 치료 안 하고 컨디션만 괜찮으면 약 먹으면서 통원 치료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고요. 물론 빨리 항생제를 먹으면 더 빨리 낫지 않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균을 빨리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확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입니다 라고 확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균이 좀 특이한 게 배양이 되게 까다로워요. 코로나나 뭐 독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 쑤셔서 신속항원 검사를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게 안 되고 배양을 하려면 2주 정도 걸리고 2주? 네. 그리고 피 검사로 하는 항체 검사가 있긴 한데 또 어린아이들은 피를 뽑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거니와 또 며칠 걸리고 또 정확도도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쉽게 뭐 확진을 하는 거를 뭐 입원하는 아이가 아닌 이상은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고 뭐 진찰을 하고 아이의 연령이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전문의가 보고 적절하게 항생제를 쓰는 게 맞지 무분별하게 그냥 이거인 것 같으니까 빨리 이거 처방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먹이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복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처방받는 약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크게 두 가지 제제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 3일 요법이라서 3일만 먹는 약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오래 먹는 약이 있어요. 10일에서 14일 정도를 유지를 해야지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또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복용 횟수라든지 일수 이런 걸 잘 지켜주셔야 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성균 발현이 좀 잘 되는 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항생제를 끝까지 먹어야 한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며칠을 먹었는데 열도 떨어지고 기침 좀 괜찮아졌어 그러면 끊고 싶잖아. 그래도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일수 다 먹고 만약에 10일이 안 됐어요. 그런데 5일치 이렇게 처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어서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병원에 가서 또 진료를 다시 보고 상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은 한 번 걸려도 또 걸릴 수 있어요. 항생제를 먹고 나아졌어. 근데 다음 달에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 다른 바이러스처럼 또 잠복기가 짧은 것도 아니고 증상이 낫고 나서 이 무증상 보균 상태가 되게 오래 가요. 거의 한 3, 4개월 정도 가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친구들한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네요. 너무 지긋지긋하네요, 정말. 몇 년마다 오긴 하는데 좀 세게 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게 전염이 되려면 이제 비말 전염이죠. 어디 가면 이제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이런 게 좀 소홀해졌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마스크에 대해서 약간 너무 힘들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기 시작하면서는 이게 마스크에 대한 존재를 약간 까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요즘에 돌림병
현장처럼 우리 가족들이 계속 서로 감기를 옮고 또 뭐 클 때만 갔다 오면 또 다시 코를 그치. 훌쩍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마스크를 다시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집에도 마스크가 남아 있으실 거예요. 많죠. 그거를 좀 다시 쓰기 시작하시고 또 손도 잘 씻고 이런 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